명절보다 평일이 더 무서운 이유. 저는 올해 75살입니다. 사람들은 명절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명절보다 평일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월요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숙면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눈을 떠보니 남은 침대가 너무 넓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이제는 손주들도 가끔만 옵니다. 그저 저 혼자 있었습니다. 침대의 반쪽은 여전히 제 아내의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자리에 베개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밤중에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려던 것이 아니라 혹시 누군가 연락이 왔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알림은 없었습니다. 어제도 없었고 그저께도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신문사에서 구독료 연장을 묻는 전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광고였어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안부 인사를 했으니 또 보내면 방해가 될까봐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모든 연락을 했어요. 아내는 당연하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준비했습니다. 냉동실에 한 달 전 며느리가 사다 둔 것입니다. 그때도 꼭 3분이 안 되게 들렀어요. 손주들 학원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인사하고 가버렸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충분하지 못했어요.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다니. 밥을 혼자 먹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준비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만듭니다. 그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먹냐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먹지 않으니까요.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60살 때 제 아내는 매일 밭에서 채소를 따고 시장에서 고기를 사고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70살 때만 해도 아들이 월급을 받으면 첫째 가는 곳이 부모 집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온종일 부엌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아내는 그 모습을 좋아했어요. 당신 음식을 아들이 잘 먹으니까요. 아들이 좋아하던 깨씹 장아찌도 담고 손으로 두드려 만드는 개육도 준비했습니다. 고추장도 직접 담았고요. 우리는 밤새 준비하곤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러다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서운했습니다. 뭔가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졌거든요. 내 정성이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요리를 먹지 않고 어디선가 사온 샐러드만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무언가 시대에 뒤처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해했어요. 다이어트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저는 몇 달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사소한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서운함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공허함입니다. 서운함은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내 정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일 아침 거실에서 혼자 고등어를 먹으면서 저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고 깊었습니다. 무한정 깊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불안입니다. 자식들이 올 때 뭔가를 잘못 말할까봐.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와 다릅니다. 예전처럼 효를 말할 수 없고 참으라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시절에는 이렇게 했다는 말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비교로 들린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대화할 때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투 같습니다. 지난 추석 때 손주가 학원을 자주 가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가 아들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이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고요. 아이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고요. 저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집에 있습니다. 적어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명절은 끝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절의 공포와 평일의 공포의 차이입니다. 평일은 다릅니다. 평일의 고독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아들이 전화할지 알 수 없고 언제 손주들이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혹시 내가 놓친 게 아닌가 하면서요. 가끔 전화를 해봐도 아들은 바빠요. 일이 많아요.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명절의 불안은 정해진 기간입니다. 2월 초하루, 추석 연휴, 이렇게 정해진 날들입니다. 그 며칠만 견디면 돼요. 하지만 평일의 고독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무한함이 저를 무섭게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수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혼자 가기는 민망해서 신문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세어보니 우리는 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5명 모두 혼자였습니다. 5명 모두 손주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는 낯선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손주도 이제 그렇게 낯설게 느껴져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손주는 있지만 만날 수 없는 게 제일 고통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주는 올해 8살입니다. 태어날 때는 자주 안 왔습니다. 아내도 함께 했어요. 우리는 함께 손주를 돌봤습니다.
한 달씩 번갈아 가며 집에서 손주를 봤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손주의 첫 이빨, 첫 걸음, 첫 말, 모든 것이 축제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어요. 카메라로, 비디오로,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 아내가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표정,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몇 번 못 봅니다. 아들은 아이가 학원이 많다고 합니다. 피아노, 영어, 수학, 태권도, 미술, 이 많은 학원들 때문에 할머니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요. 가끔 주말에 오기도 하지만 2시간도 못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는 항상 피곤해해요. 학원으로 지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밥을 해주고 영화를 함께 보는 것뿐입니다. 깊은 대화는 없습니다. 아이는 휴대폰만 봐요.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 손주가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봅니다. 핸드폰 카톡으로요. 한 장의 사진은 1000마디 말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의 표정, 그 표정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 나는 그것을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진으로 과거를 보지만 그 사진은 진실을 담을 수 없다고요. 사진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철학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카톡을 받거든요.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는 정말 훌륭하다고. 할아버지가 자랑한다고. 아들은 받자마자 바쁘다고 했습니다. 일은 너무 많고 아이들 숙제도 봐야 하고 명절 같은 때 와야 한다면서요. 얼른 끝내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빨리 건넸어요. 아들의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10초. 그 10초를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는데요. 그 통화 후 저는 자책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들은 실제로 바쁠 겁니다. 제 전화 때문에 더 바빠지는 건 아닐까? 저는 아들의 부담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평일 밤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다시 전화할까? 아니다. 그만해. 또 귀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휴대폰을 껐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시집에 와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 50년 동안 자식들과의 관계는 항상 아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아내는 매달 며느리에게 물건을 보냈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아들도 매주 월요일마다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마치 의식처럼요.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해주니까요. 아내가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니까요. 아내가 있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다 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옆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 저는 신문을 읽고, 아내가 손주를 봐주면 저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옷을 걸치고 놀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다 해주니까 나는 행복하다고요. 그때 아내가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 표정이 자주 떠오릅니다. 아내가 뭘 말하려다가 멈췄을까요? 혹시 아내도 고독했던 걸까요? 혹시 아내도 나를 필요로 했던 걸까요? 이제는 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내처럼 따뜻할 수 없고 아내처럼 세심할 수 없습니다. 아내처럼 자식들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어요. 아내처럼 손주들을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아내가 만들던 밥과 제가 만드는 밥은 다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나 자신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주말이 오는데 아들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혼자 집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마치 낙하하는 기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그런 기분. 토요일 아침을 뭘로 때울까? 점심은 어디를 갈까? 저녁은 혼자 밥을 챙겨 먹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가끔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현관을 자꾸 봅니다. 혹시 아들이 올까 싶어서, 혹시 손주들이 들어올까 싶어서. 그런데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계속 오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내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일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런데 금요일 오후가 되면 그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일주일 내내 오지 않았으니 주말에 올 리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에 금요일 오후는 제겐 악몽입니다. 마지막 희망이 꺼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요가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교회에도 나갔습니다. 시니어 센터도 방문했습니다. 노래방도 가봤어요. 수영장도 다녔습니다. 보드게임 모임도 들어봤어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하고 활동할 때는 행복합니다. 2시간이 지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이 사라집니다. 고독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은 제가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군가의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그저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누군가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감정이 밀려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혼자라는 감정이 점점 더 커집니다. 어두운 거실, 아무도 없는 침실, 묵묵한 부엌, 모든 것이 저를 짓누릅니다. 벽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넌 혼자야. 넌 혼자야. 평일이 계속되면서 그 감정은 무너질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두껍고 높은 벽, 그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벽의 반대편이 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도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용도는 혼자도
충분히 벌 수 있고, 밥은 혼자도 먹을 수 있고, 집 청소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아들 손에 간호받을 일도 드물 것 같습니다. 다만 병원에 돈을 남길 뿐. 병원비, 장례식, 비용, 그 정도.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도 아니고, 누군가가 자주 찾는 아버지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나는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아직도 숨을 쉬고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누군가 슬플까? 아들이 울까? 손주들이 울까? 아니면 그냥 장례식을 치르고 끝낼까? 그 정도. 한 주 정도 지나면 그들은 저를 잊을까?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까? 모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이니까요. 그들의 버거운 인생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남은 시간이 의미 있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밤이 됩니다. 이 마을의 밤은 무척 길고 어둡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또 다시 무섭습니다. 이 밤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런 평일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계속될까? 혹은 10년을 더 할까?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모든 평일이 같을까? 혹은 더 고독해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천정을 보고 누워서 밤새 생각만 합니다. 눈을 감으면 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뜹니다. 밤새 눈을 뜨고 있습니다. 가끔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럼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독함을 계속 느껴야 한다면, 앞으로 몇십 년을 계속 혼자여야 한다면, 차라리 그냥 자는 것처럼 조용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이 없고 외로움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곳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무섭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후반부 시작. 명언과 처세술. 제 친구 민준이입니다. 50년을 함께했던 친구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알았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요. 영희도 그렇고 우리 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쓸모 없어진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대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뀐 거라고요. 그는 매주 수요일마다 손주를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학원 차 때문이라고요. 그것이 유일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도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함께 밥을 먹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는 학원에서의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이가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주중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이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그것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영희는 아들이 없고
딸이 둘입니다. 딸들은 서울과 대구에 살고 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명절 때만 만나고 평일은 혼자였다고요. 그러다 5년쯤 전에 뭔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변해야 한다고 깨달았어요. 아니,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대요. 조손가정이 아닌데 손주를 안 본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들었다고요. 마치 자신이 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손주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깨달았대요. 엄마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면 아이도 불행해진다고요. 내가 행복해야 손주들도 나를 볼 때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장을 보고 그림책을 읽고 산책을 합니다. 종로도 다니고 낙산공원도 가요. 미술관도 가고 영화도 봐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 아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대요. 아이도 할머니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 평일의 시간들이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고통이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봄이 오듯이 천천히요. 평일은 명절과 다르게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르게 보면 자유라는 뜻입니다. 명절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필요할 때 달려가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항상 누군가의 뒤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조력자였습니다. 누군가의 우산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입니다. 이 평일이 나머지 인생이라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50년 동안 죽어있던 나 자신이 깨어났습니다. 마치 동면에서 깨어나는 곰처럼요. 먼저 저는 혼자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자주 못 오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아들은 서울에 있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들은 일이 있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첫 단계라고요. 현실을 거부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오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배웠습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욕망, 당신의 시간, 모두 포기하고 자식만 생각하라고 배웠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든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효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아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 관계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이 아들을 원하는 거고 아들 또한 자신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자 관계도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의무 관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올 때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 아들이 올 수 있을 때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절망 속의 기다림이고 후자는 감사 속의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혼자인 이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 옆집 할아버지가 하는 바둑, 책을 읽는 것, 산책을 하는 것, 음악을 듣는 것, 글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제 시간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제 생명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물을 잃은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니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50년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제게 기쁨을 줬습니다. 먹이 흐르는 것을 보며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잊었습니다.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세상을 잊었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잊었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생각도 잊었습니다. 그림만 있었습니다. 먹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명상과 같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기다렸으니까요. 아내가 밥 지을 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아들을 부를까? 언제 손주들을 만날까? 항상 다음을 생각했어요. 현재는 놓쳤습니다. 아내는 계속 밥을 지었고 저는 계속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순수하게 저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도 없고 누군가의 평가도 없습니다.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둑을 시작하니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센터에 가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감정,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말 없이 이해했어요. 한 사람은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손주를 못 보는 게 고통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같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느낄 때 깊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눌 때 반이 됩니다. 비틀린 마음도 누군가와 함께할 때 펴집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둑을 두면서 간간히 말을 걸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그 느낌으로 충분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니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놓친 것들, 내가 후회하는 것들, 그것들을 책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고독을 느꼈고 같은 절망을 느꼈어요. 같은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해 뭔가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몬테인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책을 하니 계절이 보였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었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 여름의 초록, 가을의 단풍, 겨울의 고요함, 이 모든 것이 제 앞에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항상 다음을 생각했거든요. 다음 계절이 올 때는 손주를 봐야겠다. 다음 명절에는 좋은 밥을 준비해야겠다. 항상 다음만 생각했어요. 현재는 놓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현재만 있는데 우리는 계속 미래만 봤어요. 인생은 현재의 순간들의 집합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놓친다면 우리는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50년간 인생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현재와 함께 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일이 무서웠던 이유 중 하나는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선물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들도, 손주들도, 저도 아무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내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오늘을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평일의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산책을 하는 것도, 바둑을 두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모두가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입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정확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무의미한 삶을 두려워했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들이 의미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면, 그게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시간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이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택한 시간들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바둑을 두는 것도 모두 제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강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대도 없습니다. 오직 제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습니다. 이것이 명절이 무서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절에는 내가 완벽한 할아버지, 완벽한 아버지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식도, 마음도, 표정도. 하지만 평일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그냥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가, 부족한 내가, 약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평일은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제 진정한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남편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입니다. 한 사람의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 평일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일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내 선택이라는 생각, 그게 저를 깨웠습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요. 근 인생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이 단계를 우아하게 넘어갔습니다. 옆집 영감은 지금 85살인데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80을 넘은 이 나이에도 실력이 늘고 있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겠지요. 80대 할아버지가 그림 공부를 한다니.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그림을 사지 않지만 그는 그려요. 자신이 행복하니까. 그 모습이 멋있습니다. 진정 멋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글을 쓰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손주들이 커서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하려고요. 그 할아버지는 매일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데요.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면서 쓴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웃으면서 쓴다고 했어요. 그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리되기만 했다고 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식을 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완성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축소가 아니라 심화라고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자식과의 시간, 친구들, 건강, 젊음, 아내. 우리는 계속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것도 있습니다. 깊이입니다. 관계가 많아도 깊은 관계는 적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의미 있는 시간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국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좋은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식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평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깨달음들이 쌓이다 보면 인생이 심화됩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의미 있어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한 선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요. 전반부는 외향적이고 후반부는 내향적이라고 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했어요. 일을 하고 아이를 기르고 사회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우리 영혼과 대면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신을 향해도 됩니다. 그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니, 명령받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을 알아야 한다고요. 당신은 이제 당신과 대면해야 한다고요. 그 명령을 받아들이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평일의 고독은 실은 평온입니다. 노이즈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요구, 그런 것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내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 들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 혼자임은 실은 자유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이 나이에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고, 손주들도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모두를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명절의 불안은 실은 기대입니다. 누군가가 오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소중합니다. 명절이 무섭지만 그 안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죄를 살립니다. 관점을 바꾸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명절도 감사합니다. 평일도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올 수도 있고 손주들이 방문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 기대감 속에서 저는 매일을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마치 모든 날이 소중한 것처럼요. 왜냐하면 정말로 모든 날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오후도 두렵지 않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책을 갈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제 것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오후,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둑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날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끄고 조용하게 책만 읽고 싶었습니다. 그 혼자임이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해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아내는 항상 바빴거든요. 아내는 항상 누군가를 챙겼거든요. 아내는 이런 혼자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그 생각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를 대신해서라도 이 시간을 제대로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대요. 아들은 다음 주에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괜찮게 넘겨줬어요. 그 전화가 끝나도 제 마음이 분화비처럼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도 기쁘겠지만 지금도 기쁩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명절과 평일이 다른 이유는 명절은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고 평일은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후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울 차례입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누구를 위해서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허락되었습니다. 그것도 인정됩니다. 평일이 무섭다면 그것은 평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평일과 화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평일의 조용함과 친구가 되세요. 평일의 혼자임과 춤을 춤으로 생각해 보세요. 명절을 기다리지 말고 평일을 즐겨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제 아들이 오고 언제 손주가 웃음으로 집을 가득 채울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모든 날들도 소중합니다. 평일은 명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일은 내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이 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면 의미 있게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마지막 존경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올 때도 기쁘지만 아들이 오지 않는 평일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명절도 평일도 모두 다 귀한 시간입니다. 명절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을 주고 평일은 나 자신을 찾는 기쁨을 줍니다. 모두 다 필요합니다. 모두 다 의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명절이 오면 감사합니다.
손주들을 볼 수 있어서,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아내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어서, 그 아픔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일도 감사합니다. 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속에서 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50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10년이라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명절보다 평일이 더 무서웠던 이유는 평일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일 속에서 제가 누구인지 천천히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원하는 게 뭔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입니다. 명절도 포함해서요. 아들이 올 때도, 손주들이 방문할 때도,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울 것입니다.